지금까지 잘 살아보려는 인민들의 열망 하늘에 닿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노동자 총동맹이 보내드리는 국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리의 이 땅을 탈출하여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남쪽 나라 한국으로 간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탈북민 소식 시간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불만과 앞날에 대한 절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민들에게 소망을 드리며 감옥의 땅을 탈출하여 남쪽 한국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은 탈북민들을 소개해드리는 연속 방송 한국의 희망이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52번째 순서로 남조선에서 북쪽의 고향으로 성공을 이룬 탈북민 존초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존초루 탈북민은 1969년 동안남도 남포에서 태어났고 북에 있을 때는 비교적 좋은 가정 환경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인민군 장령이었던 아버지와 대학 교원이었던 어머니를 돕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기계제작 학부에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여느 학생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당시 동부 도이칠란드의 드레스덴 국립대학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북에 있을 때 조선이 정말로 살기 좋은 인민의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부 도이칠란드에 유학을 갔어야 자기가 나도 자란 북의 현실과 세상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한국의 생존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당시 동부 도이칠란드 생활 수준은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최고였지만 북어 인민들 모두가 서부 도이칠란드를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서부 도이칠란드는 서로 대치되어 있었지만 동부 사람들은 자유롭게 서부 도이칠란드의 정보와 문화, 상품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부 도이칠란드가 생겨나면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존초루 탈북민은 동부 도이칠란드의 자유로운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당시 남조선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88 서울올림픽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자신의 지금껏 살았던 북조선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정상적이고 강한 사회가 사람 못 살 행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유의 세상을 갈망하게 된 그는 같이 공부하던 친구와 함께 서부 도이칠란드로 넘어가서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갔고 마침내 남조선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남조선에 온 후 존초루 탈북민은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못다한 공부를 마치고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던 방송 활동을 하리라 결심하였지요. 그 누구에게나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앞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던 그는 1994년 남조선 방송국인 MBC의 만담병으로 뽑혀서 방송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부정 방송으로 사람을 웃기는 그의 재주는 남조선 방송에게 웃음을 주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송국 만남 배우보다 더 흥미로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죠. 어느 날 방송국의 만담 배우들을 집으로 초청한 그는 정성스럽게 고향의 냉면을 만들어 대접하였는데 맛이 참 좋다고 모두가 놀라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재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남쪽 사람들에게 고향의 음식을 맛보게 하리라 결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전초루 고향 냉면이라는 냉면집 운영을 시작했는데 시원한 냉면에 계란과 소고기, 오이로 된 고기를 올려놓은 시원한 냉면은 남쪽 사람들의 입맛을 내 사로잡았지요. 전초루 고향 냉면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나날이 손님이 늘어났고 점차 사업이 번창하여 식당을 여러 곳으로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성공 일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직 회사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첫 사업에서 그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저앉을 그가 아니었지요. 실패해서 교훈을 찾고 거듭 고심하던 끝에 그는 전초루 고향 마을이라는 고기 국밥집을 다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고기 국밥집을 선정한 이유는 고향에서 맛있게 먹던 고기 국밥을 잊을 수 없어였고 누구리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이고 민족적인 고기 국밥을 맛있게 만들어 판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적중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맛과 누군 가격으로 전초루 고기 국밥은 곧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초루 탈북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 음식의 맛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였지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힘들긴 노력 끝에 서양식 양념탕, 곰탕, 갈비탕, 부채살 양념구이, 항아리구이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음식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의 맛을 개선하고 포장의 질을 높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품에 대한 광고와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초루 제품에서 나날이 번성해지고 판매액도 늘어났죠. 연간 판매액이 무려 8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요. 전초루 고향 마을은 식품 종합 생산 및 유통 회사로 발전하였고 식품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만 해도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남기선의 음식 중에서 최고의 판매액을 자랑하는 전초루 대표의 회사는 전국의 큰 상점들의 30여 종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에도 식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나날의 전초루 탈북민이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지원 딸도 보았으며 우리 한국에 오면서 17년 만에 노인의 혼인과 건강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탈북민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매달 많은 돈을 후원하는 등 탈북민들을 위한 일에도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러운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전초루 탈북민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합니다. 통일된 고향 남포에 식품 전문 학교를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교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여 대학 후배들을 미국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와야겠지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멋진 인생.
지금까지 자유국민 소식 시간이었습니다. 조선노동자 총성명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바로 오른쪽 가는 거.
알지파인데 엄청 심하게 갔습니다.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 속에서 김정은과 세습 체제에 대한 반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은 액체가 들어간 가짜 계란으로 우상화 선전물들을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위성의 소식통은 얼마 전 검은 먹물을 넣은 계란 모양의 물체를 김씨 일가를 칭송하는 고판과 전시물 등에 던져서 훼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우상화물 훼손에 사용된 것은 깨지기 쉬운 껍질로 된 가짜 계란 모양이며 여기에 주사기 같은 도구로 검은 먹물 잉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짜 계란에 의한 우상화물 훼손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평양과 국경지역 등에서 최소 여러 건 이상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들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고위성 회의에서 보고되었으며 이후 전국의 모의기관들과 국민반동에도 홍보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인 뇌물 비리가 유치원들에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6월 1일 국제 아동절을 계기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집들에서 유치원 교양원에게 돈을 바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학부형들은 아동절 운동회와 등산회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식사 보상은 물론 수만 원씩의 현금을 별도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는 것은 자기 자녀를 잘 돌봐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배급동 국가 공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유치원 교양원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탓도 있습니다. 거기다 국가도 혜택이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식량부터 치약, 소금, 된장까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치로 보상해야 하는 것도 뇌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교양원들이 뇌물을 많이 주는 간부나 돈주 자녀들만 편애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이 올해에도 농촌지원 전투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간부나 돈주, 그 자녀들은 대부분 빠져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올해도 어김없이 힘있는 자들은 고비 진단서를 떼거나 후방사업 등의 각종 부실을 내걸고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인민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간부들의 부탁이나 돈주 뇌물을 받고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지기 위한 엉터리 고비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돈주는 중국과 평양을 오가는 국제열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는데 가짜 진단서를 떼서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진 것은 물론이고 장사를 위해 중국까지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국경과 인접한 평안북도에서는 농촌지원 전투에서 한 달짜리 가짜 진단서를 떼는데 중국 돈 200위안이 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일부 돈주들은 아예 몇 년짜리 가짜 중환자 진단서를 만든 다음 모든 강제 동원에서 면죄되는 사회 보장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세태에 대해 주민들 속에서는 힘있고 돈 있는 자는 전부 환자가 되는 세상, 힘없는 청백성만 외처럼 흘려나가야 하는 나라, 꼭대기부터 썩을 대로 썩은 정권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지사회에 김정은 정권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더 많은 기관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제안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되면
국제적으로 자산 동결과 료행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김치 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재를 가했으며 이후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가 반복될 때마다 제재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미국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방성은 지난 5월 31일 김정은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정하여 실시한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총알로 총알을 맞힌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영토에 대한 김정은의 핵 위협을 차단하는 데 중대한 전진을 이룩했으며 앞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격 시험은 남태평양의 섬에서 미국 본토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군 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국방성의 미사일 방어국 짐 실링 국장은 이번 요격 시험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커다란 성과이며 획기적인 비정표라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여 신뢰할 만한 억제 수단을 갖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이미 배치된 미사일 수를 지금의 36기에서 44기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조선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이번 요격시험 성공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지금보다 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응 수위 또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 정권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월 2일 허버트 맨리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 담당 수장들은 1시간 20회동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하순에 개최될 미국과 한국 순회자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순회자 회담을 준비할 것이며 최고의 레오를 뜻하는 국빈 방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겨냥하여 초강력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성은 지난 1일 김정은의 하수인 3명과 기관 기업소 11곳에 대한 독자 추가 제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조선 제재 명단에는 인민무력성과 국무위원회 등 군대와 헌법상 최고 정부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기업을 제재 명단에 처음으로 올려서 제재 범위를 대폭적으로 넓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기업 아르디스 베어링스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조선 반군 무역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왔습니다. 또한 한천무역과 남천강 무역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있는 조선 고려은행과 고려신용은행 대표를 추가로 제재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해외 원출 차단에 집중했고 고려은행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앙당 35실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소식들을 전하면서 최대 압박과 반열하는 대조선 정책을 꺼내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만 세 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김정은 국가를 향해서 더 이상 과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의 훈루엔 특수상과의 순회자 회담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베트남 수상은 지난 5월 31일 백악관에서 순회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이기 위한 국제 압박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동원국들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수상은 미국과 베트남이 큰 격변들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동반과 관계를 화답한 뒤 베트남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련이은 핵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 핵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 압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남녀의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전 세계 172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 세계 어린이 생활 환경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서 세상에 부러움없다고 선전하는 우리나라가 78위 올랐습니다. 반면 남조선은 벨기크와 도이칠란드 등과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후 59개월까지의 어린이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 장애 비율이 남조선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어린이 1000명당 사망률은 남쪽의 7배 이상이며 나이는 차지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수는 4배, 그리고 19살까지 10만 명 가운데서 사망한 어린이 비율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급정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일의 사생활 중에서 초호화 별장 운영 실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13년간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김정일의 친위대원으로 10여 년간 일했던 리영국 등 김정일의 별장을 직접 목격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의 별장과 비밀 놀이 시설은 약 40여 개 정도이며 건설에는 약 30억 달러가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이 이 별장들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노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몇 가지 증언을 통해 실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김정일의 친위대원으로 일하다 망명한 이영국의 증언입니다. 72호 별장은 1977년 김정일이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면서 지시해 수억 달러를 들여 건설한 것이다. 김정일이 직접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서도 100년이 걸려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며 견고한 건물이다. 별장은 지하 3층과 지상 7층으로 일반 건물 25층 정도다. 이 별장이 사용하는 전력만도 한 개 군이나 큰 연합기업소에 맞먹는다. 72호 별장은 김경희의 층, 김정남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2개 층씩 쓰고 있다. 한 층은
800평 정도로 내부는 상상을 초월한다. 매 층마다 오급수단이 깔려있고 각종 오락실, 운동기재, 용사실, 침실, 주방, 위성통신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온통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 사온 최고급 제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천정에는 천연 수정 무리등을 달았고 온도와 습도는 자동으로 조절하며 세계 최첨단 경비시설도 갖춰져 있다. 바다에는 1정각, 2정각, 3정각이 있고 원산의 향산별장과 바다로 오갈 수 있도록 고속정 여러 대와 지상, 해상, 물건 탐지기까지 설치되어 있다. 백사장에는 샤워장, 소형 선박, 직승기 착륙장, 동무장, 정류장과 승마장, 실내 수영장 등이 갖추어져 있다. 별장은 동해안 해수영부와 4.5km 구간에 2차선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다. 바다가 지나는 3층 건물, 대전 공유로 해수와 지정으로 지나는 5층 건물, 지하에는 인상 물자 창고, 용동 창고, 일반 창고 등이 전력은 2,400에서 1호 정도 김숙재나 김정일이 있는 평상시는 만가동하고 있다. 물은 8km 떨어진 산속에서 생수를 보다 정수해 먹는다. 이외에도 경호원들의 집과 관리인들 집 5동, 지하 폐수장, 여러 개의 주차장, 지하 통신실, 전기갱도 등 하나의 작은 도시를 완벽히 한다. 경비는 보통 100인구가 3교대로 선다. 물자 구입은 재정 경리부가 하고 연료와 식품 등은 항상 6개월분이 예비를 하시고 있다. 다음은 13년간 김정대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푸지모토의 증언입니다. 본산 별장은 전망이 아주 좋다. 우리는 그곳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사이클링을 하기도 했으며 낚시도 즐겼고 때로는 김정대 유람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가자미와 볼락 같은 생선을 잡아 회를 떠먹기도 했다. 1992년 11월에는 바다오리를 사냥했다. 그때 우리가 잡은 바다오리는 10,000마리 정도로 무게는 총 19톤이 넘었다. 잡은 오리는 육지로 들어와 구워 먹었는데 그 맛이 별맛이다. 32호 강동 별장은 인디안 부지를 가진 초고압한 별장이다. 분수대와 연못이 연못 위로 다리가 놓여있으며 다리에는 용 그림도 조각돼 있다. 평양에서도 멀지 않은 강동 별장에는 연못을 중심으로 김정일 전용의 장군 건물, 김정일 가족들을 위한 1호 건물, 김정일의 여동생 김정유와 남편 장성택을 위한 2호 건물, 그리고 본관 건물 등이 있다. 또한 볼링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사격장 등 여러 가지 오락시설도 갖춰져 있다. 창성별장은 중국 국경 근처에 있다. 이곳에서 김정일은 강 위에 떠 있는 대형 식당배를 가지고 있었다. 창성에서는 김정일과 수상 오토바이를 타며 강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창성은 쏘가리 잡히는 곳이다. 김정일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쏘가리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 쏘가리 낚시를 하러 다녔다. 김정일은 초밥을 좋아해 즉석에서 잡은 쏘가리로 초밥을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매우 좋아했다. 당시 조선 각지는 홍수 때문에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었다.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정일은 수상 오토바이 시합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김정일은 승마를 매우 좋아한다. 멀리까지 나갈 때는 나도 동행했다. 먼저 김하대가 선두로 달리고 그 뒤로 김정일, 고용이 그리고 나와 왕자가 달렸다. 그런데 1992년 어느 날 김정일이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김정일은 이튿날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당시 하던 말들은 모두
마자루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말들이다. 원산 별장에는 김정일의 숙소 옆에 약 900m짜리 잔디 입힌 숙마장이 있고, 강동 별장에는 1600m짜리 숙마장이 있다. 김정일은 사격의 달인이다. 내가 처음으로 권총을 잡아본 것은 1990년이다. 장소는 평양 근교에 있는 22호 별장이었는데, 그 내부에 있는 2호 연회장 바로 옆에 식용 잉어를 키우는 연못과 사격장이 있었다. 제일 먼저 김정일이 사격을 하고 다음은 측근들이 했는데 김정일만큼 쏘는 사람이 없었다. 훗날 이 사격장은 대대적으로 개조되었다. 사격장은 22호 별장 외에도 강동의 32호 별장, 신천 별장, 창성 별장 등에도 있었다. 사격 경기를 할 다양한 상품을 건다. 상품은 날마다 주로 양복지, 여성 속옷, 달러나 엔화, 대화 바꾼 돈, 그리고 김정일이 입던 옷 등이다. 현금으로 300달러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오리털 이불과 일본술을 넣고 경기를 한 적도 있었다. 규모는 여기까지. 김정일의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나라 전체가 바로 김정일의 놀이터이고, 들어가는 비용과 전력, 물자와 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년에 기껏 한두 번 가본 것이 고작이지만 그것을 유지 관리하자면 2천만의 등뼈가 휘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김정일은 인민들이 굶어 죽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대부분 군 고위 간부들과 처박혀 부합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300만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급 정보 기관으로 김정일의 사생활 중에서 전국의 초호와 별장 실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말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당국의 억압과 통제로 평상시 터놓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 속내를 툭 까놓고 말하는 툭 까말 시간입니다. 그럼 김 선생님을 모시고 툭 까말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70여 년간의 김씨 통치 전 기간 이어지고 있는 화려치한 수령 우상화의 가능성과 관민성, 그 필필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김씨 통치 70여 년간 김씨 동지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또 국민들에게 실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왔죠. 그 중에서 기만적인 수령 우상화 세뇌로 인민들의 병들게 하고 나아가서 인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도 가장 잔인한 범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얼마 전 국제 언론에는 모든 국가들은 나름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김정은 체제에서만은 어떻게 하면 수령 개인 우상화나 체제 찬양을 잘할 것인가, 소위 최고 존엄 김정은의 위신을 높이고 인민을 세상을 모르는 바보로 만들 것인가에만 큰 관심을 두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 이것은 거짓 역사와 우상화로 만들어진 모래성인 북조선의 가련한 흉명이기도 하다는 비난 기사를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 네. 정말 옳은 말이군요. 김씨 3대 독재의 가장 큰 범죄성은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김씨 3대 세습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이지요. 기만적인 수령 우상화도 또 김정은이 미친 듯이 매우 달리는 핵무장도 또 결국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전적으로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령 우상화의 가장 큰 반동성과 기대성은 인민들의 정신을 기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당국은 호갑으로 폐쇄 장벽을 둘러서 이 땅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거짓과 모략으로 꾸며낸 수령 우상화를 강압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정신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민들은 태어나서부터 말을 배우면서 김씨가의 위대성과 꾸며낸 역사를 끊임없이 들어야 또 소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교육 전 기간 수령 우상화를 무조건 배워야 하지요. 우리 인민들은 평생의 일상 자체가 수령 우상화의 세뇌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 이상이 날조된 김씨 족속들의 혁명 역사나 위대성 교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를 비롯한 문학과 예술, 모든 언론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끊임없이 수령 우상화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어디 뭐 그뿐인가요? 사회 모든 단위들의 혁명 역사 연구실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우상화 교육을 계속 지휘하고 있고 전국의 사적지와 사적물들을 셀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전 인민적 우상화 세뇌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김씨 족속들의 이런 전폭적이고 파렴치한 기만 선전에 지금 전 세계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거대한 가면 세트장, 다시 말해 가면국을 위한 장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비유이군요. 우리 인민들은 뭐 진심이든 가식이든 김정은 만세를 불러야 하고 또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입에 올리는 것이 현재 국가나 되었다고 보지 않을까요? 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까요? 그야말로 전체 인민을 충성 로봇처럼 만들어버리지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뇌된 수령 우상화는 인민들의 의식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비교할 다른 정보가 없이 오롯이 당국이 내려먹이는 수령 우상화와 선전만을 평생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에 배여버린 것입니다. 네. 세습 당국이 누리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역설 말입니다. 물론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밀려 들어온 외부의 정보와 또 장마담을 통해 우리인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 족속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도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당국이 세뇌시킨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북부 지역 대형주 때 추상화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가족들이 그까지 경미 초상화가 뭐라고 왜 바보처럼 목숨을 바쳤단 말인가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요. 참으로 가슴이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지난해 홍수 때뿐만 아니라 당국의 거짓 선전에 속아 넘어가서 김씨 일가의 초상화나 우상화 선전물을 건지려다가 본인이나 가족의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세습 당국은 뭐 초상화는 뭐 최고 존엄이다 하면서 화재나 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먼저 구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완전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공공연히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심으로 초상화를 귀중히 여겨서라기보다 정치적으로 걸려들어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몸에 밴 두려움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식보다 먼저 초상화를 건지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초상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수해 때 부산에서 한 노동자가 집이 떠내려갈 때 먼저 건지는 바람에
아들을 잃어서 지금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더 살아간 것은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소위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내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배우라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량강도 쪽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구호나무를 구하겠다고 20여 명의 군인들과 해설강사 청년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구호나무를 끌어안고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당국은 그들을 충성의 귀감이라고 하면서 모든 청년들과 인민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요란스럽게 강요하고 선전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수령우상화를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구호나무가 뭐라고 그 아까운 청춘들이 목숨하고 바꾼단 말입니까? 특히 가슴 아파 세계관이 한창 형성되는 청소년들에게 거짓된 우상화 세뇌를 강요해서 청년들을 근시안적이고 또 그릇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정신적 지형화, 사생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씨 족속들이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김씨 족속들에 대한 충성을 당연한 세계관으로 정상적인 인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 정신 발달 행위입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수량 우상화에 세뇌된 그런 기형적인 사고력으로 행동을 해서 세상을 경악시킨 사례가 많지요. 네. 대표적 예를 들면 지난 2002년도에 남촌 부산에서 열렸던 부산 아시아 경기 때 군단 여성들이 남조선의 도시 한복판에서 김정일의 이름이 씌어진 프랑카트가 비에 젖는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응원단 처녀들은 김정일 이름이 적힌 그 프랑카트를 그 가슴에 품는 도 정말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남녘의 인민들은 물론이고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가 말살된 노예, 인형 로봇을 보는 것 같다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 인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이러한 정신적 기형화는 경제나 산업이 파괴되는 것이 피할 수 없이 심각한 재난이고 위기가 할까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인민을 중시한다고 있지만 기만적인 수령 우상화의 악랄한 세뇌 정책 자체가 전체 인민들을 한낱 독재 권력의 노예로 또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정은 제11당의 간악한 세뇌 정책은 정말 만대를 두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지요. 반인민적이고 파렴치한 수령 우상화와 체제 선전으로 인민의 정신을 무참히 말살시키는 세습 당국의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역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국의 억압과 통제로 평상시 터놓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 속내를 툭 까놓고 말하는 툭 까말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론 병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도용 언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신문도 많고 방송도 많으며 그에 종사하는 언론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언론이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언론은 인간 생활과 사회 발전에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 역시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언론이 아니라 독재자에게 아부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재 정권의 오용 나팔수들은 김정은을 무상화하고 시켜 올리는데 온갖 거짓말을 다해가며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김씨 왕조는 언론을 통해 인민들을 세뇌시켜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김일성은 해방 직후부터 언론을 독재 체제 수립을 위한 대중 여론 수단으로 자신에 대한 우상화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데 맛을 들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되면서부터는 당의 마이크, 당의 출봉이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언론들이 수령 우상화와 후계자 우상화의 전용 도구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습니다. 김정일은 체제 안전에 위험이 예상될 때면 더욱더 언론에 대한 통제와 장악을 강화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연이어 자본주의로 복귀하던 시기에도 제일 먼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들에게 친필 서한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외부 소식에 정통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변심을 할까 두려워서 무엇보다 먼저 시한기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쪽자민이 돼지밥이니 온갖 거짓말로 인민들이 자신의 반인민적 정체를 가려보지 못하게 하려고 김정일이 얼마나 무화롭고 강한 동화를 했는지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이 즐겨먹던 사랑의 뱃살이나 철갑상어알 그리고 기쁨도 같은 말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언론들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제를 근거하는 거짓말로 더욱더 공개적으로 파렴치하게 선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특정 대상만을 위한 찬양이나 거짓 선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언론은 객관적이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인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소식들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들은 인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은 알려주지 않고 판에 박은 거짓 선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계획을 얼마나 수행했다던가 또 어느 농장에 고기 드문 인민이 들었다는 식의 선전을 이제는 아무도 오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업적이니 비대성이니 하고 앞만 떠들어도 지나가는 개소리만큼도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민들이 노동신문은 거꾸로 들고 읽어야 제대로 읽게 된다고 야유조롱하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겠습니까? 언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언론의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민들의 보장도 인권 보장입니다. 눈이 있어도 호경처럼,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처럼, 입이 있어도 벙어리로 살라는 것은 가혹한 인권 침해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혹은 외부 소식에 목말라 라디오를 좀 들은 죄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고 그 중에는 언론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는 심각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만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같은 동포가 사는 남쪽만 보더라도 우리 언론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남쪽에서는 이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역할하고 있습니다. 남쪽 언론들은 대통령이든 태국원이든 가리지 않고 잘못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학자, 기업인, 종교인, 군인은 물론 평범한 근로자들도 신문에 자기 주장을 담은 글을 기고하고 방송에 나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방송 출연을 거절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대한 권력기관의 검열도 없으며 정부가 이것은 보도하고 저것은 보도하지 말라는 식으로 내려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소식과 사건 사고 소식 같은 것도 잊지 않고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언론들이 이 같은 보도를 했다면 사회주의 제도를 망신시킨 죄로 큰 사단이 났을 것입니다. 남쪽에는 대규모의 방송사와 신문사들 외에도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언론사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신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정도이며 텔레비전 통로도 수백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관계로 개별적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이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언론사를 쉽게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로 남쪽에 살고 있는 활동가 단체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 방송이나 조선개혁방송, 포커스 같은 전문 언론사들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탈북민 스스로가 설립한 것들입니다. 그 운영에는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고 지원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인터넷 방송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방송을 만들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1인 언론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바깥 세계는 우리와는 완전히 딴판인 것입니다. 남쪽과 같은 민주국가들 말고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 등에도 이 같은 1인 매체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 만큼 내용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감시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만 되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자면 개혁개방과 민주화가 선결 조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독재 체제 유지에 이용하는 한 언론의 자유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김정은 정권이 다가오는 종말을 막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양심하는 간직으로 살아야 합니다. 변하는 시대를 보지 못하고 불의연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독재 정권의 오용나팔수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기자, 언론인들이 있다면 반드시 때늦은 후회로 가슴 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언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사론정을 마치겠습니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세상을 열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 인민대중의 투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온 봉건시대의 역사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지배층의 착취와 억압을 타파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저항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리씨 조선시대 말기든 가보
농민 전쟁과 의적 림꺽정, 홍길동, 장길산의 저항 투쟁을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가보농민 전쟁으로 기록된 인민봉기는 리시 조선 왕조 말기인 1894년에 전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 왕조는 세도 정치로 소수 문벌 관료 집단이 나라를 좌우하면서 부패질대로 부패되었습니다. 이 편승한 봉건 지배 세력들은 더욱 가혹하게 인민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관료들이 부패와 롱가는 극에 달해 세금까지 가로치면서 리시 조선 왕조는 나라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 인민에게 더 많은 조세 부담을 들시웠습니다. 이렇게 왕조와 관료들에게 이중으로 착취니 인민들은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며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의 오랜 세월 폐쇄 정책으로 하여 리시조선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낙후한 나라로 전락되었습니다. 국력이 약하다 보니 결국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려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여기에 더해서 조선 왕조는 동학 탄압으로 백성들의 불만은 고조로 이루었습니다. 당시 동학은 천주교 일명 서학을 대표하여 만들어진 민족 종교였습니다. 1820년에 생겨난 동학은 1905년 천도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학의 사상은 인내천 즉 사람이 하늘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은 다 존중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도 처음에는 동학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불안을 느낀 조선 왕조는 동학 창시자 최재호를 죽이고 동학을 탄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왕조의 포악한 정치로 백성들의 원하는 폭발 직전의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분노한 민심에 불을 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도 지방 관료가 물세 징수를 거부하는 전봉준의 아버지를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전봉준이 사람들을 모았고 여기에 그동안 탄압받던 동학까지 합의하면서 동학 농민 봉기 즉 가보농민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밖에도 리시 조선시대 말기 림꺽정, 홍길동, 장길산과 같은 의적들의 저항투쟁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민이 영화와 소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림꺽정, 홍길동, 장길산은 실제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림꺽정은 리시 조선 중반기 1559년 당시 천민인 백정 출신이라는 신분적인 차별과 전대 열시에 경하여 양반들을 세보를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 활동을 하였습니다. 홍길동은 1500년을 전후하여 서울 근처에서 활약했고 장길산은 1600년대 말부터 1700년대 초 사이 월산을 중심으로 전국을 주름잡으며 활동한 의적입니다. 림꺽정, 홍길동, 장길산은 조선 왕조 시대의 3대 의족으로서 계층에게는 공포의 위기 의식을 주는 도적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사상이었습니다. 가보농민 정쟁과 림꺽정, 홍길동, 장길산의 저항투쟁 당시의 시대상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조선 왕조가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듯이 김씨 정권은 무상화 건설과 선전용 건설, 핵개발에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며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개원사회에 인민에게 각종 세외 부담을 들씌워 국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왕족과 양반을 비롯한 지배 계층이 무정부패와 비리를 일삼았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일정과 또 충성자금으로 가부계층은 뇌물 등 온갖 부패와 비리를
됐다, 양정규 또한 씨. BC 조선 왕조가 민족 종교 동학을 탄압하였듯이 오늘날 김씨 정권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씨 정권은 BC 조선 시대보다 더 끔찍하고 살벌한 주변자재로 공포 통치를 감행하여 인민을 익소리 못하는 현대판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전국에 들여놓고 인민의 저항의식의 입장을 가차없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씨 정권은 우리 조선 왕조가 제국 정책으로 하여 결국 일제히 식민지가 되었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김씨 왕조가 BC 조선 왕조처럼 세계와 동떨어진 혈색으로 경제와 인민 생활을 완전히 파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리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길은 개혁 개방뿐입니다. 개혁 개방은 시대의 흐름이자 인민의 영원입니다. 하지만 김씨 정권은 근본적인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한참도 거부하며 이 나라를 세계적 인권 국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반정부 반체제 저항투쟁이 터질까봐 프로심 조사하고 있는 김씨 정권은 2015년 7월부터 영웅 임꺽정 방영을 중지시켰으며 이 영화의 주제가 나서라 의형제와 사무친 원한 순리라를 금지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사무천 내 백성들의 원한 소리, 피눈물 연내 억울한 이 세상, 상처나 말에다오 부모 쳐다 빼앗기고 백성의 등뼈 깎는 이 세상 어이 산지. 이 영화의 주제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비극적 현실에 너무도 잘 들어맞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의 암담한 현실은 리스의 조선 왕조 시대의 복사판이며 다른 것이 있다면 새로운 김씨 조선 왕조라는 것입니다. 반봉건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봉건 왕조 시대처럼 3대를 거쳐 권력을 대물림하고 이러한 봉건적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 교육을 하는 이런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민들은 김씨 정권의 반인민적인 포갑 정치에 도해야 할 것이며 오늘의 가난과 굶주림, 억압과 착취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중적인 저항투쟁에 떨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좌고 인민대중의 투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새 세상을 열자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들으면 유익한 방송인 인민의 소리 방송은 단파 3480kHz, 3910kHz, 3930kHz, 4450kHz, 6520kHz, 6600kHz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소리 방송은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먼 거리로 통신되는 반면 음량이 변하거나 음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낮과 밤에 따라 수신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 시간대마다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당국의 전파장애로 콘크리트 건물과 지하에서는 단파 방송 정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용한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실내 안테나의 방향을 바꿔가며 창문 옆 높은 지대에서 좀 더 명료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좋은 음질의 방송을 들으려면 2m 내지 3m 전선 및 설사를 내장 안테나에 빗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은 들으면 유익한 여러분들의 방송입니다. 자, 뒤에! 넘어왔다. 오케이. 못 넘기나 봐, 나이스. 알아온 부디
있습니까? 우리 인민들 속에서 김정은과 세습체제에 대한 반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은 액체가 들어간 가짜 계란으로 우상화 선전물들을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성의 소식통은 얼마 전 검은 먹물을 넣은 계란 모양의 물체를 김씨 일가를 칭송하는 부업판과 전시물 등에 던져서 훼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우상화물 훼손에 사용된 것은 깨지기 쉬운 껍질로 된 가짜 계란 모양이며 여기에 주사기 같은 도구로 검은 먹물 잉크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짜 계란에 의한 우상화물 훼손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평양과 국경 지역 등에서 최소 여러 건 이상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들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모의성 회의에서 보고됐으며 이후 전국의 모의 기관들과 국민반동에도 홍보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정체인 뇌물 비리가 유치원들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6월 1일 국제 아동절을 계기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집들에서 유치원 교양원에게 돈을 바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학부형들은 아동절 운동회와 등산의 준비를 하면서 내 식사 보상은 물론 수만 원씩의 현금을 별도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는 것은 자기 자녀를 잘 돌봐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배급동 국가 공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유치원 교양원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탓도 있습니다. 거기다 국가적 혜택이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식량부터 치약, 칫솔, 소금, 된장까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보장해야 하는 것도 뇌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교양원들이 뇌물을 많이 주는 간부나 돈주 자녀들만 편애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심각한 부익부 비리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이 올해도 농촌지원 전투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간부나 돈주, 그 자녀들은 대부분 빠진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올해도 어김없이 힘있는 자들은 소비 진단서를 떼거나 후방사업 등의 각종 부실을 내걸고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인민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돈주 외부를 받고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지기 위한 엉터리 소비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돈주는 중국과 동양을 오가는 국제열차에서 수레트에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는데 가짜 진단서를 떼서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진 것은 물론이고 장사를 위해 중국까지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국경과 인접한 평안북도에서는 농촌지원 전투에서 빤 한 달짜리 가짜 진단서를 떼는데 중국 돈 200위안이 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일부 돈주들은 아예 몇 년짜리 가짜 중환자 진단서를 만든 다음 모든 강제 동원에서 면죄되는 사회 보장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세태대 주민들 속에서는 힘있고 돈 있는 자는 전부 환자가 되는 세상, 힘없는 평백성만 노예처럼 풀려나가야 하는 나라, 꼭대기부터 썩을 대로 썩은 정권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지사회에 김정은 정권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기관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제안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되면 국제적으로 자산 동결과
료행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김씨 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재를 가했으며 이후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가 반복될 때마다 제재 내역을 확대해왔습니다. 미국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방성은 지난 5월 31일 김정은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정하여 실시한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총알로 총알을 맞힌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영토에 대한 김정은의 핵 위협을 차단하는 데 중대한 전진을 일으켰으며 앞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격 시험은 남태평양의 섬에서 미국 본토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군 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국방성의 미사일 방어국 짐 실링 국장은 이번 요격 시험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커다란 성과이며 획기적인 비정표라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여 신뢰할 만한 억제 수단을 갖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이미 배치된 미사일 수를 지금의 36개에서 40개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조선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이번 요격시험 성공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금보다 기술적으로 더욱더 강화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응 수위 또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 정권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월 2일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 담당 수장들은 1시간 20분 회동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하순에 개최될 미국과 한국 순회자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순회자 회담을 준비할 것이며 최고의 뇌호를 뜻하는 북진 방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겨냥하여 초강력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성은 지난 1일 김정은의 하수인 3명과 기관 기업소 11곳에 대한 독자 추가 제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조선 제재 명단에는 인민무력성과 국무위원회 등 군대와 헌법상 최고 정부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기업을 제재 명단에 처음으로 올려서 제재 범위를 대폭적으로 넓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기업 아르디스 베어링스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조선 반군 무역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왔습니다. 또한 한천무역과 남천강 무역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있는 조선 고려은행과 고려신용은행 대표를 추가로 제재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해외 돈줄 차단에 집중했습니다. 고려은행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앙당 39호실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소식들을 전하면서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 정책을 꺼내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만 세 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et남의 국무위원 수원 특수상과의 순회자 회담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위et남 수상은 지난 5월 31일 백악관에서 순회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를 위한 국제 압박에 위et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동맹국들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수상은 미국과 위et남이 큰 격전들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가 됐다고 파악합니다. 위et남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 핵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 압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남녘의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전 세계 172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 세계 어린이 생활 환경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서 세상에 부러움없다고 선전하는 우리나라가 78위 나왔습니다. 화면 남조선은 벨기크와 도이칠란드 등과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후 59개월까지의 어린이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 장애 비율이 남조선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어린이 1000명당 사망률은 남쪽의 7배 이상이며 나이는 찼지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수는 4배, 그리고 19살까지 인구 10만 명 가운데서 사망한 어린이 비율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속 해설 법을 알면 인권이 보인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권을 요구하고 보장받는 것은 법에 반영된 국민의 권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권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법으로 규정한 변호권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권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반영된 변호권에 대해 알고 그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변호란 남을 도와 당사자의 일정한 이익을 지키거나 그에게 유리하도록 주장하고 옹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을 도와 변명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조사를 받을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생겨난 직업이 변호인인 것입니다. 변호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이 피심자와 피소자를 변호하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거나 혹은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기 밥가마나 전기 담요를 사용하다가 걸렸을 경우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고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비사회주의로 몰려 관리소로 끌려가거나 추방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을 남용한 것으로 지은 죄보다 경우 변호인들은 이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의 역사는 100만 년에서 250만 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회적으로 정착한 것은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로마는 시민들 중 한 명이 변호인이라고 할 만큼 변호인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논리를 펴는 변론술의 핵심인 수사학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우리도 시대부터 지금의 변호인과 비슷한 직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변호인 제도는 1905년에 변호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북반함의 분단 이후 남조선에서만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조선에는 변호인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인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한 사회이며 선진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조선에서는 변호인들의 담당 분야도 오히려 가사, 형사, 교통, 세금, 특허, 노동과 국제통상, 기업, 증권, 환경 등으로 매우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을 전문화하기 위해 현재 로스쿨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쿨이란 전문 변호인을 양성하기 위해 일반 대학 졸업생들에게 3년간 법학을 배워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을 배우면 의료 전문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똑똑한 법률대학 졸업생이라도 의료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 변호인만큼 변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전문 변호인 제도가 없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 변호인은 없어도 법에 반영된 변호권만이라도 제대로 보장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절, 제58조부터 제73조까지는 변호권 보장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심자, 피서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호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변호인이 있는가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간혹 있다고 답하는 사람들도 변호인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변호인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법을 어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권 보장 원칙에는 형사 사건이 정확히 취급 처리되고 피심자, 피서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의 임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심자, 피서자는 변호인을 선정해 방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심자의 가족이나 친척도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심자가 기소되었을 경우 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심자, 피서자가 스스로 변호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심자, 피서자가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면 예심은 판사는 해당 변호인에게 3일 안으로 이를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선정된 변호인이 선임 의뢰를 거부하거나 검사 또는 판사가 변호인의 선정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서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으며 예심은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서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기소된 다음에는 언제든지 사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신자 피고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수집하거나 검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신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판사, 재판소는 제기받은 의견을 판단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형사소송법 제4절에 반영된 변호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변호권이 법에 있다고 보장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정부한테 듣는다면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심장을 다친 사람, 정을 잡아먹은 사람, 땔감이로서 나무를 베온 사람, 전기 담요를 사용한 사람, 외국 영화를 본 사람, 당 정책을 비판한 사람이 과연 죄인이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호권을 요구해서 죄인이 아님을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속해서 법을 알면 인권이 보인다. 두 번째 시간으로 변호권을 요구하고 보장받는 것은 법에 반영된 국민의 권리 이런 제목으로 해설해드렸습니다. 방송 강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잘 살아보세. 안녕하십니까. 가난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행복과 풍요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잘 살아보세 시간입니다. 김정은이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지도 온 5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4월 당시 김정은의 그 약속에 인민들이 혹신하고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나였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5년이나 지난 지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인민들은 김정은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식량과 구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소유품의 거의 대부분을 장마당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할 판입니다. 아니, 옷과 신발은 물론 비누와 칫솔, 치약도 없는 원시적인 생활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인민들은 장마당을 가리켜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인민들의 그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버리지 못해 안달이 김정은은 장마당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면 장사 시간과 장사하는 사람의 성별과 나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품 품목과 가격까지 시시콜콜 통제하며 장마당을 어떻게 하나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해야 먹고 살겠는데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악랄하게 마구니 이건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인민들이 어떤 인민들입니까? 1990년대 고난의 인식이 직장으로 나오라는 당의 요구를 한사코 버리치고 노동에게 돌리고 중국에서 물건들을 갖다 팔며 악착같이 살아남은 정확하고 지혜로운 인민들이 아닙니까? 노동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굶어 죽는다는 철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한 인민들이 아닙니까? 인민들의 삶과 운명을 챙겨주는 건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노동당보다 장마당에 더 의지하는 인민들입니다.
그런 이민들이 어찌 김정은의 장마당 통제에 순순히 굴복한단 말입니까? 김정은의 장마당 통제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10년 전의 지혜를 다시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마당을 활성화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 하나는 국민들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에 과감히 나서는 것입니다. 물건들을 생산할 기계나 장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중국에서 들여온 싼 물건들을 팔아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는 한정되는데 그 상품을 파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 상품의 리온을 서로 나눠 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장마당에서는 빵과 국수 같은 음식은 물론 사탕, 과자 등 식료품도 많이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질도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다. 요즘 장마당에서 파는 사탕과 과자의 질이 높아지니 지난 4월 김정은은 이른바 태양절 105돌을 맞으며 아이들에게 사탕과 과자를 선물이랍시고 나눠줬습니다. 사탕과 과자, 콩사탕, 그리고 쌀 강정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선물 꾸러미 겉에는 소위 강성국가호라고 씌워진 미사일 그림까지 척 넣었습니다. 김정은의 미사일 개발 성과를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는 어느 아첨쟁이의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개살구라고 원주머니와 달리 선물의 질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선물 과자의 질이 너무 떨어져 아이들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어떤 아이는 선물 과자를 먹자 입안이 상하고 선물 사탕을 먹자 입안이 상한 아이도 있습니다. 과자 먹지 않은 아이들이 선물 덩어리를 먹지 않고 장마당에서 사달라고 부모들에게 요청합니다. 장마당 과자가 선물 과자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선물 과자로 아이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하지만 그보다 엄마가 사준 장마당 과자가 더 맛있다는 것을 체험한 아이들이 어찌 김정은에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선물 단거리를 만드는 데 참가했던 일부 부모들은 너무나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차마 먹으라고 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물 단거리 제조에서 위한 것은 질보다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2월 16일, 4월 15일과 같이 선물을 좋아할 날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1월 8일까지 추가돼 연초 선물 생산으로 온통 난리를 피웁니다. 그렇다고 그 날짜들에 맞춰 원료 차제들이 척척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뛰고 내리 뛰며 원료 차제들을 꾸르고 근로자들은 기한 내에 번거리를 만들어나 밤잠도 자지 못합니다. 자연의 위생 같은 것은 생각을 지나낼 수 없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기회에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선물 생산용 원료 자재를 몰래 빼돌리는 일부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선물 생산을 내걸고 계획보다 많은 양의 원료 자재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사탕가루와 계란과 같은 식료 원료를 몰래 빼돌려 시장에 내다 팝니다. 사탕가루와 계란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니 선물 단가루가 돌덩이처럼 딱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먹는 아이들이 입안에 까지고 이빨이 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신 사탕가루와 계란이 충분히 들어간 장마당 단가루는 그만큼 부드럽고 맛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물 단가루는 몇 가지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데도 생산되고 장마당 단가루는 좋은 원료를 하나라도 더 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차이입니다. 계획경제는 생산된 제품이 질과 상관없이 또 10년을 기울여 제품을 생산해도 그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걸리기 때문에 자연히 제품의 질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상품에서 비위생적이 발견되면 더 이상 팔리지 않기 때문에 위생관리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됩니다.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구매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포장도 화려하고 매치 있게 합니다. 계획경제